네, 뉴스업 시작하겠습니다. 밤사이 서울을 비롯한 곳곳에 강하고 많은 눈이 내리면서 출근길이 비상입니다. 내일까지 강원도에는 최고 30cm, 서울에도 최고 10cm가 넘는 폭설이 더 쏟아질 것으로 보여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윤수빈 캐스터. 네, 광화문 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서울은 눈이 잠시 그친 것 같네요. 네, 보시는 것처럼 새하얀 눈이 온 세상을 뒤덮었습니다. 밤사이 첫눈이 내린 건데요. 서울은 지금 눈이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지만 밤사이 시간당 5cm 안팎의 강한 눈이 집중되면서 대설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출근길 눈으로 인해서 도로가 무척 미끄러울 것으로 보이니까요. 평소보다 시간 여유 있게 잡고 나오시고요. 또 자차보다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밤사이 강한 한기를 동반한 눈구름이 유입되면서 곳곳에서 첫눈이 관측됐습니다. 서울은 작년보다 9일, 평년보다 6일 늦은 기록인데요. 지금까지 중북부 지방을 중심으로 20cm에 육박하는 매우 많은 눈이 내려 쌓였습니다. 현재 레이더 화면을 보시면 중부와 호남을 중심으로 비나 눈이 내리고 있고요. 경기도 양평과 강원도 홍천, 평창, 서울 동부권에는 대설 경보가, 수도권과 강원, 전북 동부와 경북 북동산 간에는 대설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이들 지역에는 오전까지 시간당 1에서 3cm의 강하고 무거운 눈이 집중되겠습니다. 내일까지 예보된 적설량도 많습니다. 강원 산간 많은 곳에 최고 30cm 이상, 경기도에 최고 20cm 이상, 충북과 전북, 제주 산간 곳곳에도 최고 15cm가 넘는 폭설이 더 쏟아지겠고요. 서울도 최고 10cm의 많은 눈이 예상됩니다.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 빙판길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밤사이 기온도 크게 곤두박질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1도로 올가을 최저 기온을 경신하고 있고요. 파주 영하 1.8도, 청주 2.9도 등 어제 아침보다 10도 안팎까지 크게 내려가 있습니다. 출근길 보온에도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눈과 함께 바람도 전국적으로 무척 강합니다. 특히 해안가와 제주도에서는 강풍특보도 발효 중이니까요. 날아갈 수 있는 물건은 단단히 고정하는 등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광화문 광장에서 YTN 윤수빈입니다. 네, 서울 동부권과 경기 양평, 강원 홍천에 이어서 강원 평창에도 대설 경보가 추가로 발령됐습니다. 동부권을 제외한 다른 서울 지역과 대부분 경기 지역, 인천 서해 5도, 강원, 전북과 경북 등에는 대설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기상청은 어젯밤 11시 이후 서울과 경기 지역의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리면서 수도권 곳곳에 첫눈이 관측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서울의 첫눈은 종로구 송월동 기상관측소 기준 지난해보다 9일 늦고 평년보다는 6일 늦었습니다. 기상청은 눈구름이 점차 내륙으로 확대 강화하면서 내일까지 경기 지역에는 최고 20cm 이상, 서울에는 최고 10cm 이상의 많은 눈이 내려 쌓이겠다면서 출근길과 퇴근길 교통안전에 유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강원도에는 최고 30cm 이상의 폭설이 예상됩니다. 네, 앞서서 보신 것처럼 곳곳에 눈이 쌓여 있고요. 도로도 얼어붙어 있습니다. 출근 시간대에 들어서면서 교통 혼잡과 빙판길 사고도 우려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이현정 기자. 네, 서울 홍대 입구역 앞 거리에 나와 있습니다. 네, 출근길 상황 전해주시죠. 네, 눈발은 잠시 멈췄지만 밤사이 많은 눈이 내려 어느새 바닥에는 발목 높이만큼 눈이 쌓였습니다. 혹여나 넘어질세라 시민들은 외투와 장갑, 복도를 등으로 꽁꽁 싸맨 채 신중하게 발걸음을 옮기고 있습니다. 제설 작업이 이미 이루어졌지만 도로가 미끄러워 차량들도 모두 서행하고 있는데요. 본격적인 출근 시간대에 들어서면서 서울 도심 차량 흐름은 조금씩 더뎌지고 있습니다. 눈길 사고 위험으로 벌써 주요 도로 곳곳이 통제되고 있는데요. 현재 삼청로와 북악산로로 일부 구간이 양방향 전면 통제됐고 북촌로 한 개 차로를 제외한 모든 차로 통행이 금지돼 있습니다. 어젯밤부터 오늘 아침 7시까지 집계된 서울 시내 평균 적설량은 20cm에 달합니다. 네, 정부와 지자체의 제설 작업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정부와 지자체도 비상 대응에 나섰습니다. 정부는 새벽 3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하고 대설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했습니다. 서울시는 어제 오후 6시부터 제설 1단계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하며 인력 5,200여 명과 제설 장비 1,200여 대를 투입했습니다. 1시간 전인 아침 7시부터는 제설 2단계로 상향하고 보도제설 작업도 시작했는데요. 경기도 역시 어젯밤 11시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가동하고 인력 3,100여 명과 장비 2,100여 대를 동원해 상황 관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소방당국은 어젯밤부터 새벽 4시까지 대설로 인한 안전활동 16건을 벌였다고 밝혔습니다. 차가 눈길에 미끄러져 옆에 서 있던 운전자 다리가 바퀴에 끼거나 낙상으로 발목을 다치는 등 눈 관련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눈은 오늘 오후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아직 출근길에 나서지 않으셨다면 교통 상황 미리 확인하시고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게 안전하겠습니다. 운전해야 할 경우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빙판길 사고를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 홍대 입구역 앞 거리에서 YTN 이현정입니다. 네, 도로 곳곳이 얼어붙으면서 차량 흐름도 더뎌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출근길 도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자, 유소연 기자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밤사이 눈이 많이 내리면서 차량 흐름이 좋지 않습니다. 제설 작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속도를 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YTN 재난보도 시스템 이다스로 지역별 현재 도로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강변북로 동작대교 부근입니다. 군데군데 눈이 하얗게 쌓여 있는데요. 제설 작업이 진행돼 차량 운행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지만 통행량이 많아 양방향 모두 차들이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수고속도로 용인 서울선입니다. 서분당 나들목 램프 구간인데 진입하는 방향 차량이 꽉 막혀 있습니다. 지금은 눈이 그쳤지만 도로 근처에 하얗게 눈이 쌓인 모습 볼 수 있습니다. 도로에 물기가 있어 미끄러울 수 있는 만큼 평소보다 속도 줄이고 안전 운행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서해부에서 YTN 유서연입니다. 네, 어제는 또 전국에 강풍이 불어닥치면서 곳곳에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지하철 입간판이 쓰러지며 버스와 충돌해 승객이 부상을 입었고 공사장 가림막이 화물차를 덮치기도 했습니다. 윤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신사동에 있는 공사장 가림막이 위태롭게 쓰러져 있습니다. 강한 바람에 무너져 내리며 화물차를 덮쳤습니다. 주차돼 있던 화물차 2대가 파손됐습니다. 경기 성남시에서는 강풍으로 지하철 입간판이 쓰러지며 버스와 부딪혔습니다. 버스 유리창이 깨지면서 70대 여성 승객이 이마를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기 고양시 장항동에서도 상가 외벽에 붙은 간판이 떨어질 것 같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소방은 강풍 때문에 간판을 고정하는 부품이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작업차를 불러서 사람들이 지나다니지 않도록 이렇게 통제를 하고 그런 안전 조치를 했습니다. 강풍특보가 내려진 전북에서도 시설물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전북 익산에서는 강풍에 가로등이 쓰러졌고 군산에서는 건물 간판 일부가 떨어졌다는 신고가 접수돼 소방대가 출동했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운행 중인 시내버스 기사를 폭행한 50대 승객이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피우던 담배를 끄라고 했다는 게 이유였는데 주먹을 휘두른 것도 모자라 버스 기사를 향해 방뇨까지 했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이종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늦은 밤 도로를 달리는 시내버스 안입니다. 맨 뒷자리 남성이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더니 입에 뭅니다. 담배를 피운 건데 곧바로 버스를 정차한 기사가 남성에게 다가가 꺼달라고 요구합니다. 하지만 이 남성 잠시 후 담배를 다시 꺼내 물었고 기사는 결국 112에 신고했습니다. 그러자 운전석으로 다가와 행패가 시작됩니다. 바지를 내려 기사를 향해 소변을 보더니 저항하는 기사 얼굴을 향해 주먹까지 날립니다. 경찰은 가해자인 50대 남성 A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과 공연 음란 혐의로 입건하고 추가 조사를 거쳐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대형 화물차 운전석 쪽에서 시뻘건 불길과 연기가 솟아오릅니다.
어제 저녁 8시쯤 전북 전주에 있는 건설업체 차고지에 주차돼 있던 25톤짜리 화물차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20여 분 만에 꺼졌지만 차량 앞부분이 모두 타면서 소방 추산 4,62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어제 오후 5시 반쯤엔 경기 김포에 있는 차량 장비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한때 소방서 인력을 모두 동원하는 대응 1단계가 발령됐고 40여 분 만에 불길이 잡혔습니다. 소방은 자세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이스라엘 안보 내각이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와의 휴전안을 승인하면서 가자 전쟁 확전 1년여 만에 레바논에서 총성이 멈추게 됐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란의 위협에 집중하고 하마스를 고립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지만 헤즈볼라가 협정을 위반하면 언제든 다시 공격할 것이라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런던에서 조수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이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에 제시한 휴전안이 타결됐습니다. 레바논 정부와 헤즈볼라가 먼저 동의한 가운데 이스라엘 안보 내각이 휴전안을 통과시킨 겁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번 휴전이 가자 지구의 하마스를 더욱 고립시키고 이란 위협에 집중하도록 해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헤즈볼라를 향해서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אם חיזבאללה יפר את ההסכם וינסה להתחמש, אנחנו נתקוף. על כל הפרה שלו נגיב בעוצמה. 휴전안은 60일의 과도기를 가지며 양측이 향후 국경 확립을 위한 협상을 시작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기간 이스라엘군은 레바논 남부에서 철수하고 헤즈볼라는 리타니강 북쪽으로 물러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휴전 합의가 잘 이행되는지는 미국이 주도하는 관리위원회가 감시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10월 가자 지구에서 시작된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은 지난 13개월 동안 중동 각지로 확산했습니다. 이란 그리고 레바논의 헤즈볼라가 하마스 지원에 나서면서 이스라엘과 거센 공방을 주고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막대한 인적, 물적 피해가 뒤따랐습니다. 이번 합의를 두고 중동 평화 구축의 첫 단계라는 평가가 나오지만 낙관은 이르다는 신중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중동 전쟁이 본격화한 지 1년여 만에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가 휴전 합의를 이루면서 평화의 길로 가는 전환점이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퇴임을 앞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휴전 성사로 평화가 가능하다는 걸 입증했다며 크게 반겼습니다. 반면 트럼프 당선인 측은 트럼프 당선 효과로 휴전 협상이 타결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 연설에 나선 건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휴전을 발표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 제안한 휴전안을 수용해 기쁘다며 이번 타결로 평화가 가능하다는 걸 증명했다고 밝혔습니다. It reminds us that peace is possible. Say that again, peace is possible. As long as that is the case, I will not for a single moment stop working to achieve it. 헤즈볼라가 합의를 위반할 경우 다시 공격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재확인하면서 이스라엘은 국제법에 따라 스스로 방어할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중동 분쟁의 시작이었던 하마스도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며 이번 협상 타결이 가자 평화의 서곡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So now Hamas has a choice to make. Their only way out is to release the hostages, including American citizens, which they hold. In the process, bring an end to the fighting, which would. 휴전 협상이 타결된 직후 트럼프 당선인 측은 이번 휴전 성사가 트럼프 효과라고 자평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안보사령탑을 맡은 마이크 왈츠는 트럼프 당선으로 모두가 협상 테이블로 나온 거라고 SNS에 썼습니다. 트럼프의 압도적 승리가 전 세계의 혼란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냈다는 겁니다. 휴전 발표 이후 국제유가도 안정세를 보였습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가 종가 기준으로 지난 15일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고 브렌트유도 이틀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다시 미국산 에이테크스 미사일을 동원해 러시아 본토의 군사시설을 타격했습니다. 러시아는 보복 조치를 예고했고 서방 진영은 러시아의 신형 미사일 위협에 맞서
우크라이나의 방공망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유투건 기자입니다. 러시아 국방부가 에이테크스 미사일에 잔해라며 공개한 사진입니다. 미사일 표면에 적힌 영문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최근 두 차례에 걸쳐 에이테크스를 동원해 S-400 방공부대와 공군기지를 타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목표물은 모두 쿠르스크에 있었습니다. 러시아는 이번 공격으로 사상자까지 나왔다며 보복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러시아의 발표가 나온 직후 쿠르스크와 인접한 우크라이나 북동부의 도시가 공습을 받아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Зараз в Сумах ще триває рятувальна операція на місці обстрілу по СТО. 2 людини, на жаль, загинули. 러시아가 추가로 신형 미사일을 동원해 위협의 수위를 끌어올릴 수도 있습니다. 러시아는 지난주 에이테크스가 처음으로 본토 공격에 사용되자 곧바로 핵교리를 개정해 핵무기 사용 조건을 완화했습니다. 이어 여러 개의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신형 극초음속 미사일 오레시니크로 우크라이나를 공격했습니다. Имея в виду особую силу этого оружия, ее мощь, она будет поставлена на вооружение именно в ракетные войска стратегического назначения. 이에 맞서 이탈리아에 모인 G7 외교장관들은 우크라이나의 방공망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집중적으로 논의했습니다. Es werden bis zum Ende des Jahres 2 weitere IRIS-T-Systeme in die Ukraine geliefert. Andere Dinge sind in Vorbereitung und der Verteidigungsminister hat bereits deutlich gemacht. 인공지능으로 조종되는 드론 4,000대도 인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군 투입을 계기로 다시 제기되는 파병론과 관련해 영국은 군대를 전장에 보내지 않는다는 입장은 그대로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YTN 유투건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이 현지 시간 26일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서 북한군의 무선 통신에 감청했다며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정보국이 X에 올린 음성 파일에는 북한말로 동료에게 빨리 나오라고 지시하는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립니다. 한 남성이 암호명을 댄 뒤 배를 탔는데 나와갖고 저 앞쪽으로 나가고 있다라고 말하자 다른 남성이 어딘가로 빨리 나와라고 긴급한 목소리로 독촉하고 이 남성은 알았다라고 답합니다. 우크라이나 국방정보국은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 배치된 북한군의 새로운 대화를 감청했다며 북한군이 무전기로 다른 군인에게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국방정보국은 이 대화 내용이 언제 감청된 것인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중국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한 북러 협력을 막는 데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으면 한미일의 억지력과 방위력 강화를 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탈리아에서 열린 G7 외교장관회의 기자회견에서 북한군 러시아 파병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 같은 활동을 중단시키기 위해 북러의 영향력을 보유한 중국 역할이 필수적이라고 답했습니다. 또 그런 노력이 없으면 인도 태평양 지역 국가들, 특히 한반도에서 한미일을 포함한 나라들이 억지력과 방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추가 조치들은 중국이 원하지 않는 일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특히 러시아가 북한의 핵 미사일 역량과 관련해 할 수 있는 지원을 깊이 우려한다며 이 모든 것은 한반도에서 불안정을 키우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 인수팀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직접 회담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최근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과의 협상 가능성에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는데 트럼프 당선인은 조기 정상회담 추진에 대해 아직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정권 인수팀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직접 대화를 추진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2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과 무력 충돌 위험을 줄이기 위해 트럼프 측이 새로운 외교 노력을 모색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의 군 병력을 파병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하는 등 미국과의 대립 구도가 형성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접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겁니다. 로이터 통신은 그러나 트럼프 당선인이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았고 논의도 유동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기간 동안 백악관에 돌아가면 북한과 잘 지낼 것이라며 김정은 위원장과의 친분을 과시해왔습니다. He called me and he asked for a meeting and we had a meeting, but we had no problem. I met with him. It was a big deal.
지난달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현장을 지도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핵포기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최근 평양에서 열린 무장장비 전시회 연설에선 과거 미국과 협상에서 갈대까지 가봤다며 북미 정상회담 관측에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계속 갱신하고 첨단화해 나가야 한다고 하시면서 우리 당과 정부는 보다 높은 군사 기술력, 지난 22일 트럼프 당선인은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등 1기 행정부 당시 북미 협상 실무를 총괄한 알렉스 웡 전 대북 특별 부대표를 백악관 수석 국가안보 부보좌관에 지명했습니다. 협상파이자 북미 협상에 깊이 관여했던 인사를 안보 요직에 발탁해 트럼프 당선인이 북미 대화 재개에 관심을 나타낸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헌법에 핵 보유를 명시한 북한이 이제는 비핵화 협상이 아닌 핵 보유국 인정을 요구할 가능성이 커 실제로 북미 정상회담이 실현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사입니다. 이번 눈이 대부분 내륙의 첫눈이지만 시작부터 폭설로 내릴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네, 전국 곳곳에 많은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어질지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반기성 YTN 재난자문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서울은 사실 첫눈인데 굉장히 많이 눈이 쌓였습니다. 어젯밤부터 전국 곳곳에 많은 눈이 내렸는데 얼마나 내렸을까요? 일단 가장 많이 내린 곳이 경기도 양평 지역으로 이 지역이 이제 전부 21.9cm가 내렸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서울 지역에서는 성북구가 20.6cm, 서울 기상청이 관측하는 이제 공식 대표 지역이 16.5cm가 내렸고요. 네. 그다음에 평창이 12.7cm, 그다음에 홍천이 18cm가 내렸습니다. 그다음에 전북, 진안, 무주 쪽으로 지금 좀 눈이 많이 내리고 있는데 이 지역도 진안 쪽이 현재 9.8cm 네. 눈이 내렸습니다. 더 온다는 거잖아요, 눈이요. 그렇습니다. 네. 일단 이번 주 금요일까지는 저 전국적으로 눈이 내리는 지역이 많을 것으로 보이고요. 네. 특히 이제 오늘 내일은 주로 이제 중부지방 쪽으로 눈이 집중이 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낮 동안에는 일단 눈비를 섞여 내리겠지만은 다시 오늘 밤부터 내일 또 새벽까지는 눈으로 내리면서 쌓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그리고 이제 일단 금요일 정도에는 주로 이제 전남 지역, 제주 지역으로 많은 눈이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토요일, 일요일은 소강 상태 보인 다음에 네. 다시 다음 주 월요일에 또 전국적으로 눈비가 내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예상되는 강수량은 주로 이제 중부 쪽으로 많은 일단 눈이 예상이 되는데 네. 강원 중부 산간 지역으로는 최대 30cm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네. 경기 남부 쪽 이쪽으로는 최대 20cm. 그다음에 서울이라든가 충북 북부, 경북 북부 지역은 10에서 15cm 정도까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눈으로만 내릴까요? 아니면 비랑 좀 섞여서 내릴 수도 있을까요? 지금 일단 서울 같은 경우는 낮 기온이 현재는 영하지만 낮 기온이 영상으로 올라갑니다. 네. 그렇게 될 경우 눈비가 섞이게 되겠고요. 서울이나 경기 남쪽으로 내리더라도 일단 비가 좀 우세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네. 그러나 이제 밤이 되면서 밤부터 다시 이제 기온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때는 다시 눈으로 바뀝니다. 특히 이제 계속 한기가 더 내려오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를 밤서부터 내일 사이에는 눈이 훨씬 더 우세한 이런 상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번 눈은 특히 습기를 많이 먹으면 습설이라고 하던데 이게 습설이 무게 때문에 위험한 부분이 많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이제 우리가 습설이 내리는 조건이 영하 0도에서 영하 10도 사이의 지상 기온입니다. 네. 이때 내릴 때 그 내리는 눈을 갖다 습설, 그러니까 이제 무거운 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왜냐하면 이제 습도를 많이 순기를 많이 좀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바람이 거의 서풍 계열로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서해안 쪽에, 그러니까 서해 쪽에서 들어오는 눈 구름대가 상당히 많은 순기를
공급을 받으면서 이제 습설로 지금 변하고 있는데 네. 습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위험한 것이 무게가 굉장히 무겁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통상 가로 10m, 세로 10m의 높이에 예를 들어 서울 같은 경우 좀 20cm가 많이 온 곳은 내렸지 않습니까? 네. 이 정도의 무게가 한 2.4톤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그마한 가건물 같은 약한 가건물 같은 경우는 눈이 20cm 쌓였더라면 그 가건물 위에 10m 넓이에 그럼 2.4톤이면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약한 가건물이라든가 혹은 저 비닐하우스라든가 이런 건 붕괴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네. 그래서 그런 것은 미리미리 빨리빨리 좀 눈을 치워주는 것이 좋습니다. 내린 눈이 좀 빨리 녹아야 될 것 같은데 기온은 어떻습니까? 좀 많이 오를까요? 그렇게 크게 오르지 않습니다. 이제 한기가 본격적으로 계속 남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네. 낮 기온도 서울 같은 경우는 한 4도 전후. 일단 저 주말에 들어가서 토요일, 일요일은 기온이 약간 오릅니다만 네. 금요일까지입니다. 금요일까지는 거의 그렇고요. 그다음에 아침 기온은 영하 기온 계속 유지가 되고요. 네. 그다음에 낮에도 이 지금 강한 바람이 계속 불 것으로 보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체감 기온이 낮아지면서 실제로 우리가 느끼는 체감 기온 같은 경우는 낮에도 영하권의 기온을 갖다 느낄 것으로 일단 예상이 됩니다. 네. 그래서 눈은 뭐 일단 낮에는 예를 들어서 메인 도로 같은 경우는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대개 다 녹았거나 혹은 좀 물과 같이 이렇게 섞여 있는 상태가 되는데 네. 그러니까 낮에는 그래도 좀 서울 같이 이렇게 제석이 메인 도로 같은 게 잘 되는 지역은 상관없는데 네. 서울에서도 이면도로라든가 약간 좀 고지 지역 같은데 눈이 그대로 내린 상태에서 얼어붙는 형태가 되거든요. 네. 또 오늘 밤에 눈이 더 많이 내립니다. 일단 서울이라든가 충청까지 중부지방 쪽으로는 강원 지역까지 이러는 경우에는 눈이 얼어붙으면서 상당히 위험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CCTV 화면으로도 도로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지금 큰 도로 같은 경우는 제설 작업이 진행이 한 차례 됐기 때문에 눈이 대부분 녹아 있는 상태고요. 지금 뭐 도로 인도라든지 좀 이면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은 눈이 아직 하얗게 쌓여있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출근길에 나서는 분들은 좀 화면을 참고하셔서 좀 일찍 나가셔야 될 것 같고요. 바람이 또 강하게 분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강풍특보, 주의보 내려진 곳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는 이제 전선이 통과해 나가면서 실제로 강풍이 불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거의 전 지역이 강풍특보가 발령이 됐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오늘은 이제 서쪽으로부터 들어오는 강한 고기압에서 우리가 말하는 기압경도력으로 부는 바람이죠. 네. 이런 바람이기 때문에 어제보다는 강풍특보 구역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현재 주로 해안 쪽, 네. 그다음에 산악 쪽이 이제 주로 강풍특보가 발령돼 있는데 산악 같은 경우는 순간 제트 풍속 초속 25m 정도, 그다음에 해안 같은 경우는 최대 20m, 내륙 쪽으로는 최대한 15m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네. 어제 같은 경우는 사실 많은 시설물 파괴도 있었고 좀 그랬거든요. 그랬던 네. 것은 어제가 오늘보다 약간 더 강하게 불었습니다. 실제로 어제 같은 경우 가장 강원 산악 같은 경우 39m까지 불었고 네. 보통 평지 지역도 20m 이상 불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이런 입간판이 날아가거나 가림막이 부서지거나 이런 사고들이 많이 발생을 했는데 네. 어제보다는 약간 약해진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강한 바람입니다. 일단 내륙 같은 경우도 최소 순간 풍速 15m 이상이라면 네. 입간판은 날아갈 수 있는 정도고요. 네. 해안이나 산악 같은 경우는 20에서 25m라면은 거의 사람이 정말 구부리지 않고 걸어가기 어렵거나 또 지와 기분 같은 것이 날아갈 수 있는 정도 풍속이기 때문에 네. 바람이 이런 시설물 같은 걸 좀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어제는 또 강원 산간 지역에 우박도 떨어졌더라고요. 이것도 대기 불안정 때문으로 봐야 될까요? 상당히 좀 이례적이죠. 왜냐하면 대개 우리나라 우박이 5월, 10월 정도에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 좀 상층에서 한기가 내려올 때 발생을 하는데 한여름엔 발생하지 않죠. 네. 그런데 이게 이제 11월 이렇게 말에 와갖고 우박이 내리는 경우는 굉장히 드문 상태인데 이게 우박이 내린 건 어제 이제 프론트가 전선이 통과해 나가면서 상층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아주 높은 상층, 하층, 중상층이 있는데 중상층에 한기가 들어올 때 되게 우박이 만들어집니다. 네. 한기가 들어오면서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은 보통 어제 같은 경우는 천둥 번개도 동반했는데 이렇게 강한 대류운이 발달하면은 우박이 만들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강원 대개 산간 쪽에 어제 눈이
많이 이제 우박이 발생을 했는데 네. 이런 우박 같은 것이 상당히 대기가 불안정한 상태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대기가 좀 불안정하기 때문에 기상청에서 일단 서해안 쪽 이쪽에서는 천둥 번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겨울에는 이 강원 산간 지역에 단시간에 눈이 굉장히 많이 내려서 사람들이 고립되는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올겨울에도 이렇게 일부 지역에 강하고 좀 집중적으로 눈이 내리는 경우가 있을까요? 네.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일단 지금 같은 경우도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강원 쪽으로도 강한 눈이 들어가고 있는데 네. 산악 쪽으로는 그렇게 이제 관측치가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내린 것이 아직 확인은 안 되고 있는데 진짜 산악은 들어가면서 우리가 말하는 지형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풍성 효과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이 내리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번 같은 경우도 일단 강원 산악은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보고 있고요. 대개 이제 강원 산악에 많은 눈이 내리는 경우는 동풍이 들어올 때입니다. 그러니까 북동풍이 들어올 때 혹은 기압골이 남쪽으로 지나가서 남동풍이 들어올 때 산악 쪽으로 많은 눈이 내리는데 네. 올해도 2월 같은 경우 거의 5, 60cm 눈이 내리면서 고립됐었죠. 많은 마을도 고립되고. 근데 이런 것들이 올해 이제 일단 지금 올 겨울 전체적으로 일단 기상청은 이제 뭐 평년과 비슷하거나 뭐 2월에 가면 좀 따뜻할 거로 예상을 했지만 이렇게 예상을 하는 건 전체 한 달이나 3개월 평균을 내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부분적으로 한기가 내려오면서 이번은 좀 약간 이례적이죠. 서풍이 들어오면서 강원도가 들어갔지만 강원도 같은 경우는 동풍이 들어가게 되면은 아주 굉장히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올해도. 네. 그렇군요. 눈이 많이 내리면은 좀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게 일단 자기 집 앞이라든가 점포 앞이라든가 이런 곳에 일단 눈은 가장 빨리 좀 치워주는 것이 좋습니다. 네. 좋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차량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서행을 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스노우 타이어로 바꿔준다든가 이런 걸 해주는 게 좋겠죠. 네. 다음에 이제 저는 사실 저도 조금씩 이제 나이를 먹어서 그런지 몰라도 눈이 내리면은 이 낙상 사고가 참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네. 특히 지금 같은 경우는 이면도는 다 이제 눈이 내린 게 바로 오늘 밤 되면 얼어붙을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좀 연세 드신 분들은 가급적 외출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고 만약 꼭 외출해야 된다면은 뭐 지팡이를 갖다 짚는다든가 이런 좀 대비를 갖다 해두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올겨울 그 날씨 전망을 앞서서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12월이 굉장히 추울 것이다 이런 전망이 있었는데 최근에 또 예정보다는 좀 따뜻한 겨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바꿨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일단 기상청이 저번 달과 이번 달 그 3개월 전망에서 이제 바뀐 거는 12월이 바뀐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저번 달에는 12월이 이제 평년보다 추울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번 달에는 이제 평년과 비슷할 것이다. 우리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1월, 2월 정도 가서 2월 특히 2월은 평년보다 따뜻할 것이라는 건 지난달도 똑같이 예상을 했어요. 네. 이거는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예측을 할 때 우리가 이제 보통 리드 타임을 갖고 예측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날씨를 볼 때도 한 5일 전에 예보를 들어보면은 서울에 비가 온대. 근데 3일 전에 보니까 아니야 구름만 흐린데 근데 하루 전에 가갖고는 아니야 날씨 날 때 바뀌는 것은 가까이 올수록 좀 더 정확하게 예보를 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측은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기상청이 제가 보기에는 이제 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겨울철 날씨를 갖다 예측한 여러 가지 라니냐라든가 뭐 북극 해빙이라든가 뭐 티베트 쪽에 눈 덮임이라든가 뭐 성층권에 일단 서풍이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은 큰 차이는 없는데 조금씩 약간씩 변하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지난달에 12월에 추울 것이다 평년보다. 그런데 이제 이번 달에는 일단 평년과 비슷할 것이다라고 예보를 했는데 이제 단서가 있죠. 상당히 변동이 좀 심할 것으로 본다. 이 얘기는 바로 이제 지금 이런 경우 같은 경우거든요. 이 11월 말에 이제 한파가 이번에 내려오는 건데 좀 길게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일단 주말엔 기온이 약간 올라가더라도 물론 평년보다 낮습니다. 최저 기온은. 그렇더라도 다음 주 거의 목요일까지 이렇게 추운 기간에 한 열흘 정도가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올 겨울은 제가 볼 때는 좀 이렇게 추운 기간도 좀 길고 따뜻한 기간 그보다 약간 더 기는 이런 형태가 반복되는 형태가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그거를 평균을 내보니까
평년과 비슷한 것일 뿐이지 안 춥다 이건 아닙니다. 추운 거는 굉장히 추울 수 있습니다. 네. 자, 첫눈부터 이렇게 폭설이 내려서 이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올겨울에 눈은 많이 내릴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을까요? 일단 기상청은 뭐 12월, 1월은 평년보다 약간 적은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지금 사실 바로 이제 오늘 이 내리는 눈도 이 정도 내릴 것으로 사실 거의 예상 못했거든요. 참 예상을 뭐 거의 하기 어렵죠. 이 정도 내리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사실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예보들은 어려운데 일단 뭐 기상청은 12월과 1월은 평년보다 약간 적을 것이다. 2월은 많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뭐 저희들 일단 볼 때는 평년과 좀 비슷한 수준이 되지 않겠냐. 특히 지형적인 강설이라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동해안 쪽이라든가 서해안, 제주 쪽 강설은 좀 평년보다 많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번 주 내내 좀 추운 날씨와 눈이 오락가락할 것으로 보이니까요.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반기성 YTN 재난자문위원과 함께 눈 예보 상황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1월 27일) 뉴스업 주요 일정 정리합니다. 여야 대표가 각각 노동과 교육에 방점을 둔 민생 행보를 이어갑니다. 한동훈 대표는 당 격차 해소 특별위원회 토론회에 참석해 근로자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단계적으로 늘리는 방안의 쟁점과 과제를 놓고 의견을 나눌 예정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서울 소재 고등학교를 찾아 당이 추진하는 고교 무상교육과 관련한 현장 의견을 청취할 계획입니다. 한국석유공사가 제출한 동해 심해가스전 첫 시추 계획을 정부가 오늘 최종 승인 확정합니다. 이에 따라 대왕고래 본격 시추에 한 발 더 다가서게 되고 내년 상반기 첫 시추 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발생한 이른바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의 재판이 열립니다. 정의용 전 국가안보 실장과 서훈 전 국정원장 등은 지난 2019년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뒤 귀순 의사를 밝힌 탈북 어민 2명을 강제로 북한에 돌려보내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변모 씨가 전범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선고가 내려집니다. 최근 다른 여러 유족의 소송에선 일제 강제동원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뉴스업 주요 일정이었습니다. 민주당이 또 검사 탄핵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검찰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검사장 등이 탄핵 대상에 오른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들이 공동 입장문을 냈고 부장검사들은 대응회의를 열었습니다. 임성호 기자입니다. 민주당이 탄핵을 예고한 검사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 검사, 최재훈 반부패 수사 2부장 등 3명입니다. 이들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지난달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해 직무를 유기했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국회가 탄핵안 표결을 위한 의사일정까지 합의하면서 서울중앙지검 검사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중앙지검 지휘부인 박승환 1차장 검사와 공봉숙 2차장 검사, 이성식 3차장 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공동 입장문을 냈습니다. 수사 결과를 이유로 검사들을 탄핵하겠다는 것은 행정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적이라는 겁니다. 또 헌법재판소에서 기각이 예상되는데도 직무정지를 위해 탄핵을 수단으로 삼는 것은 권한 남용이라면서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부장검사 30여 명도 상황을 묵과할 수 없다며 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는데 차장단에 이어 부장단 명의로도 입장문을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탄핵안이 통과되면 헌법재판소의 심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창수 지검장 등의 직무는 즉시 정지됩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검사 탄핵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후전적인 이야기라고 비판했습니다. 한 대표는 서울 마포구에서 진행한 당 행사 뒤 기자들과 만나 어떤 사법제도에 있어서 특정인을 기소하거나 유죄 판결을 받게 했다고 탄핵하는 건 너무 후진적인 것 아니냐고 반문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이 이 나라 시스템을 어디까지 망칠지 걱정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 대표는 검찰의 수사권 회수를 넘어 기소권도 민주적 통제 하에 두어야 할 필요성이 크게 부각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김 정책수석 부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무죄 선고를 두고 검찰은 묻지마 기소에 사과하고 항소 포기를 선언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어 법무부 장관 시절 위법한 시행령을 만들어 먼지털이식 수사와 묻지마 기소를 강행한 총책임자였던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도 사과하고 책임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세 번째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앞서 제2요구를 건의한 정부는 이번 특검법도 야당이 특검 후보를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법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조용성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제2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야권이 단독 처리한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한 세 번째 거부권 행사이자 취임 이후 25번째 법률안 제2요구입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야권이 대통령과 여당이 반대하는 특검을 임명하라는 건 헌법에 반하는 발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대통령과 여당이 반대하는 그 특검을 임명한다는 자체가 저게 법률로는 뭐든지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자체가 이제 기본적으로 헌법에 반하는 발상이고요. 이번에 거부권이 행사된 김 여사 특검법은 야당이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한 법안입니다. 기존 법안과 달리 수사 범위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명태균 씨 관련 의혹으로 줄이고 특검 후보자 추천권을 대법원장에 부여했는데 국회가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이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에서 야당이 위헌성이 조금도 해소되지 않은 특검 법안을 또다시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에 유감이라며 특히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자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면 야당이 무제한으로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제3자 추천의 형식적 외관만 갖추었을 뿐 실질적으로는 야당이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좌지우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김 여사 관련 세 번째 특검법은 다시 국회로 돌아갔습니다. 대통령실은 최근 여당 의원들과 잇따라 회동해 재표결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여야는 다음 달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진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애초 예상보다 2주쯤 뒤로 미뤄진 건데 여당은 이탈표를 막기 위한 내부 단속에 야당은 찬성표를 끌어내기 위한 여론전에 총력을 기울일 전망입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애초 이번 달 28일 정도로 예상됐던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이 정기 국회 마지막 날인 다음 달 10일 본회의로 연기됐습니다. 여야 합의 사항인데 야당이 추진해왔던 김 여사 주가 조작 의혹 수사 검사들에 대한 탄핵 소추안 보고도 미뤄졌습니다. 여당과 야당이 총력을 다해가지고 표결에 참여해야 되기 때문에 여야가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겠다라고. 특검을 둘러싼 여야 신경전은 여전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여당의 특검 추천권과 대통령 임명권을 박탈하고 주가 조작 의혹을 심리하는 대법원의 수장이 추천 권한을 가진 김 여사 특검은 위헌이라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위헌적 요소를 담고 있는 법안이기 때문에 제2요구 행사를 건의를 드렸고 재표결에서 여당 의원 108명 가운데 8명이 특검에 찬성하면 법안이 통과되는 만큼 여당은 표 단속에 주력하면서도 당원 게시판 논란이 표결에 영향을 미칠까 우려하는 분위기도 읽힙니다. 지난달 김 여사의 사과 필요성을 두고 친윤석열계와 친한동훈계가 갈등을 빚었을 당시 이탈표가 4명이나 나왔던 전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친한동훈계도 당원 게시판 논란이 있다고 해서 엇나가선 안 된다며 일단 특검법 부결을 위한 단일 대우는 지켜야 한다고 보는 기류입니다. 민주당은 김 여사를 향한 부정적 여론이 여전하고 당원 게시판으로 여권 분란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내분의 틈을 비집고 들어간다면 이탈표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 거로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제2요구권 행사를 두고는 이승만 전 대통령에 이어 최다, 최악의 거부권 기록을 쓰고 있다고 강하게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혐의 1심 무죄를 동력 삼아 대여 공세에 박차를 가하는 가운데
여당은 이탈표는 없을 거로 자신하고 있지만 익명성이 보장되는 무기명 투표란 점이 변수로 꼽힙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법무부 장관 시절 댓글팀을 운영했다는 의혹을 고발한 시민단체 대표가 넉 달 만에 첫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논란에 이어 경찰이 한동훈 대표 관련 의혹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서는 모양새입니다. 배민혁 기자입니다. 지난 7월 장례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한동훈 대표가 법무부 장관 시절 사설 댓글팀을 운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론 관리를 해주고 우호적인 온라인 여론을 조성하는 팀이 별도로 있었다는 겁니다. 한동훈 후보야말로 사실은 법무부 장관 할 때부터 여론 관리를 해주고 우호적인 어떤 온라인 여론을 조성하는 팀이 별도로 있었거든요. 한동훈 대표는 누군가를 돈을 주고 고용하거나 팀을 운영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지만 파장은 정치권 전체로 번졌습니다. 야당은 물론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까지 가세 한 대표의 댓글팀 운영 의혹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지난 7월 민주당과 시민단체, 조국혁신당이 잇따라 한동훈 대표를 고발했고 경찰은 지난 8월 한 차례 조국혁신당 관계자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넉 달이 지나 시민단체 관계자를 처음으로 불러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습니다. 이러한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망각하고 자신의 개인적인 정치적 야망의 실현 및 자신에게 유리한 여론 조성을 목적으로 경찰은 고발인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 한동훈 대표가 댓글팀을 운영한 적이 있는지 또 업무방해 혐의 등을 적용할 수 있을지 등을 면밀히 살펴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한동훈 대표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논란에 이어 댓글팀 의혹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경찰이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국민의힘 내 당원 게시판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비교적 개파색이 옅은 원내 인사들까지 한동훈 대표의 해명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당내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윤상현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당원 눈높이는 문제된 글의 작성자가 한 대표의 가족이냐 아니냐를 알고 싶어 한다며 한 대표가 정치적으로 매듭을 지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반면 친한계 장동혁 최고위원은 한 대표에 대한 공격은 결국 리더십을 떨어뜨리기 위한 목적이라며 내년 전당대회까지 길게 보고 당의 헤게모니 장악을 위한 싸움이 시작된 거라고 분석했습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당원 게시판 논란에 당내 이견들이 공개적으로 표출되는 것을 두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추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그제 지도부 회의에서 벌어진 한동훈 대표와 김민전 최고위원 간 설전에 이런 문제로 당에서 이견이 장기간 노출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일부 참석자가 발언에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은 오세훈 시장과 관련한 여론조사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명태균 씨 측은 구속영장 집행이 적합한지를 심사하는 구속적부 심사를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임형준 기자입니다. 검찰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와 강혜경 씨를 이틀 연속 불러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강 씨를 상대로 미래항공연구소의 여론조사 관련 의혹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제는 다 여론조사 관련 건만 집중해서 조사를 받았고 그 마무리를 다 못하고 지금 나와서 지금 오늘 다시 출석을 하는 거거든요. 강 씨는 이틀 동안 조사에서 여론조사를 하게 된 배경 등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강 씨는 오세훈 시장 측에 직접 의뢰는 없었지만 보고서가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상욱 여의도 연구원장과 강 씨의 통화 녹취가 공개돼 여론조사를 실제로 시킨 건 누구인지 또 왜 무상으로 해줬는지 등 의문이 큰 상황입니다. 검찰은 안동 지역 재력가 채용 청탁 의혹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의혹의 당사자인 대통령실 행정요원을 소환해 조사를 벌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명 씨 측은 구속적부 심사를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명 씨의 구속영장 집행이 적합한지를 판단해달라는 겁니다.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이 많다. 이렇게 판단이 된다면 아마 구속적부심 결과는 명태균 씨에게 이익되는 방향으로 나오지 않겠나 판단을 하고 또 명 씨의 석방이 어렵다면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해달라며 보석도 신청했습니다. 명태균 씨의 구속적부 심사는
오늘 오후 4시 창원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YTN 명준입니다. 지난 2021년 재보궐선거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했다는 의혹을 받는 사업가가 명태균 씨를 회유하려 한 정황이 담긴 통화 녹음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오 시장은 자신과는 무관한 일이라며 추측성 음해에는 법적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3년 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과거 오세훈 시장을 후원했던 사업가에게서 여론조사 비용을 받았다고 폭로한 강혜경 씨가 회유 의혹을 추가로 제기했습니다. 2달 전 사업가 김모 씨가 명태균 씨에게 거액을 주고 사건을 덮자는 취지의 말을 한 통화 녹음 내용을 언론을 통해 공개한 겁니다. 통화 시점은 명 씨를 고리로 한 여론조작, 공천 개입 의혹이 불거진 직후입니다. 오세훈 측에서 해우 돈 주고 무하다는 이야기는 그건 맞습니까? 그래도 보도가 났으니까 그건 맞습니까? 시장님은 나중에 민주당은 곧장 국민의힘 정책연구소 여의도 연구원이 과거 명 씨 측의 여론조사를 의뢰했다는 의혹까지 싸잡아 전방위 공세에 나섰습니다. 오세훈 시장의 스폰서 김모 회장이 국민의힘까지 죽일 수 없지 않냐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침묵이 길어질수록 국민의힘이 살아남을 길은 사라질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당 차원의 대응을 자제하는 가운데 오 시장은 강혜경 씨가 추측성 음해의 재료를 제공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자신은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적도 받은 적도 없다며 법적 대응까지 시사했습니다. 그런 정도의 여론조사가 왜 저희한테 필요하죠? 그냥 매일 아침 뉴스 보면 나와 있는데 그걸 왜 비용을 주고 부탁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여론조사 비용을 줬다는 사업가 김 씨는 수많은 후원자 가운데 한 명일 뿐이라며 자신을 돕겠다는 뜻으로 일을 벌였는진 몰라도 당시 선거 캠프와는 무관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명 씨와는 3년 전 김영선 전 의원이 소개해 2번 만난 게 전부라며 자신을 위한 미공표 여론조사를 했다면 누구에게 넘겼는지 이번 주말까지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이번 눈이 대부분 내륙의 첫눈이지만 시작부터 폭설로 내릴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밤사이 서울을 포함한 중부지방에 20cm가 넘는 폭설이 쏟아지며 곳곳에 대설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지금은 곳곳에서 잠시 눈이 약해진 곳도 있지만 내일까지 중부 내륙에 최대 20cm의 눈이 더 내릴 것으로 보여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눈 상황 그리고 전망 알아보겠습니다. 김민경 기자, 첫눈인데 말 그대로 폭설이 내렸습니다. 서울 일부는 대설경보까지 내려졌는데 밤사이 눈이 얼마나 온 겁니까? 네, 밤사이 경기 양평 용문산에 22cm, 강원 평창 대화면에 21.7cm, 서울에도 성북구에 20.6cm, 강북구에 20.4cm 등 중부에도 20cm가 넘는 폭설이 쏟아졌습니다. 밤사이 상층의 차가운 공기를 머금은 기압골이 중부지방을 통과했기 때문인데요. 이 때문에 서울 동북권과 경기 양평, 강원 홍천과 평창에는 대설경보가, 서울 전역과 경기, 강원, 호남과 영남 일부에도 대설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새벽까지 영향을 주던 기압골이 이동하면서 눈구름대가 점차 동쪽으로 빠져 일부 지역에서는 눈이 약해졌지만 여전히 서쪽에서 눈구름대가 계속해서 유입되고 있어 눈이 강약을 반복하면서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이 눈뿐만 아니라 바람도 문제입니다. 새벽 한때 경기 안산에는 초속 34.9m, 충남 태안에 초속 32.5m 등 곳곳에서 초속 30m 이상의 태풍급 돌풍이 몰아쳤는데요. 이 서해안과 남해안, 제주도와 영남 동해안 일부에 강풍특보가 발령 중인 가운데 전국적으로도 종일 초속 20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 걸로 보여 강풍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이미 많은 눈이 내렸는데 중부지방에 내일까지 최고 20cm가 더 올 수 있다고요? 네, 서쪽에서 눈구름이 계속해서 들어오는 가운데 오늘 밤 사이에도 한 차례 고비가 예상됩니다. 우리나라 상층에 있는 기압골이 반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오늘 밤부터 다시 한번 강한 눈구름대가 유입될 걸로 보이기 때문인데요. 기상청은 내일까지 강원 산간에 최고 30cm 이상, 수도권에도 20cm 이상, 충청과 호남에 15cm 이상의 많은 눈이 더 내릴 걸로 예보했습니다. 특히 이번 눈은 습기를 잔뜩 머금은 무거운 눈인 만큼 이미 눈이 많이 내린 상황에서 추가 적설이 더해지면서 비닐하우스 등 야외 시설물 붕괴 피해가 우려됩니다. 이번 눈은 내일 낮부터 점차 그치기 시작하겠지만 충청과 호남, 제주도는 모레까지도 이어지는 곳이 있을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김민경입니다. 네, 도심도 눈이 많이 왔지만 산간 지역은 말 그대로 눈 폭탄이 쏟아졌습니다. 매서운 첫눈에 차량 고립이나 시설물 붕괴 등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데요. 강원 지역 현장 연결합니다. 지환 기자. 네, 대설경보가 내려진 강원도 홍천입니다. 네, 그곳 눈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어제 오후 강원 지역 11월에는 11월 치고는 제법 많은 비가 내렸는데요. 이 비가 밤새 눈, 폭설로 바뀌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있는 곳이 대설경보가 내려진 강원도 홍천 서면 지역입니다. 지금은 다소 좀 잠잠해졌는데 좀 전까지 묵직하게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네, 여기 좀 보실까요? 지금 마을 안길, 시골 마을 안길로 들어가는 길인데요. 이 발이 좀 푹푹 빠지고 있습니다. 한 10여 cm 정도 눈이 내린 것 같습니다. 나무 위에며 전깃줄 위에며 차량 위에며 이 눈이 쌓였고요. 좀 멀리 좀 보여주시죠. 멀리 동서남북 산간에는 모두 다 눈꽃이 하얗게 다시 폈습니다. 네, 이 북쪽에서 내려온 찬 공기가 눈구름을 만들고 산간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저 멀리 어르신들이 지금 나와서 마을을 쓸면서 눈을 치우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네, 바로 옆을 좀 보실까요? 여기가 지금 인삼밭입니다. 이 인삼밭 위에 시설물 위에나 이 비닐하우스 위에나 묵직하게 눈이 쌓였습니다. 네, 이곳 홍천과 평창의 대설경보 그리고 강원도 나머지 전 지역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홍천 서석이나 평창 대화, 미시령 지역에는 20cm가 넘는 눈이 내렸습니다. 특히 산간이나 고지대든 어디든 하얗게 눈 속에 파묻히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 이 겨울을 앞두고 메말랐는데 해갈에는 도움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젠 눈폭탄이 걱정입니다. 강원 산간 앞으로 많은 곳은 30cm가 넘는 눈 예보가 잡혔습니다. 더구나 이번에 내리는 눈 무척 무겁습니다. 이 수증기를 많이 머금은 습설인데요. 농촌이나 산간에서는 비닐하우스 등 시설물 피해가 우려됩니다. 출근길 눈이 내리며 도로 사정도 많이 안 좋습니다. 저희가 이쪽으로 올 때 이용한 이 고속도로도 이 제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었는데요. 가장 큰 걱정은 강원도에서는 운전자 고립입니다. 오르막 내리막이 많은 강원 지역에 오시는 분들은 자동차 체인이나 삽 등 안전장구를 챙겨야 합니다. 제설을 맡은 도로당국과 자치단체도 새벽부터 비상인데요. 제설차 600여 대를 투입해서 2,400톤이 넘는 제설제를 살포할 예정입니다. 강원 지역의 경우 차량 운행 최대한 자제하시고요. 어쩔 수 없이 운행할 경우에 반드시 서행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대설경보가 내려진 강원도 홍천에서 YTN 지환입니다. 수도권과 강원 지역을 중심으로 대설특보가 발효되면서 정부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하고 대설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했습니다. 각 지자체도 비상근무 지시를 내리고 관계기관과 함께 제설 총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차정윤 기자, 중대본 1단계는 언제부터 가동한 겁니까? 네, 행정안전부는 오늘 새벽 3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하고 대설 위기 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했습니다. 중대본은 각 지자체에 대설과 낮은 체감 온도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출근길 교통혼잡, 빙판길 다중추돌 사고와 보행자 안전사고 방지 등 피해 예방에 집중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주요 도로 제설 이후에 인연도로와 골목길, 보도 등 후속 제설을 진행하고 지역 주민이 제설제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버스 정류장 주변 등에 제설제를 비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전국에 많은 눈이 내리면서 백길과 주요 국립공원도 통제됐습니다. 오늘 오전 6시 기준 여객선은 전남 목포에서 홍도까지, 또 경북 포항에서 울릉도로 향하는 백길을 포함해 전국 74개 항로에서 선박 96척 운항이 통제됐습니다. 또 북한산과 태백산, 설악산과 덕유산 등 7개 국립공원에 185개소가 출입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네, 서울 전역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질 정도로 눈이 많이 왔는데 출근길에 불편 겪으신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현재 서울시 대응은 어떻습니까? 네, 오늘 새벽 2시부터 서울 인왕산로와 북악산로, 삼청동길, 와룡공원길 등 4곳의 도로 통행이 통제됐습니다. 서울시는 현재 제설 작업 추이를 보고 해제 시점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시는 어제 오후 6시부터 제설 비상근무 1단계를 가동했는데요. 밤사이 많은 눈이 내리면서 오늘 오전 7시부터 제설 비상근무를 2단계로 올리고 자치구와 유관기관과 함께 제설 총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시는 현재 인력 9,600여 명과 장비 1,400여 대를 투입해 제설제를 뿌리고 도로에 쌓인 눈을 밀어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큰 눈이 내린 경기도 역시 어젯밤 11시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가동하고 제설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오늘 오전 7시 기준 폭설로 인해 가로수가 쓰러지는 등 일시적인 도로 통제나 정체는 있었지만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다며 현재 출근길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는 장비 2,000여 대와 인력 3,000여 명을 동원해 제설 작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아직 도로에 눈이 남아있는 곳이 있는 만큼 출근길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운전할 때는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청에서 YTN 차정은입니다. 자, 오늘과 내일 더 많은 눈이 예보되어 있는데요. 공항진 YTN 재난자문위원 화상으로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위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서울을 비롯해서 곳곳에 대설특보까지 내려졌습니다. 밤부터 많은 눈이 내렸는데 지금은 잠시 소강 상태죠? 아주 많은 눈이 이어지다가 지금은 조금씩 눈발이 가라지고 있는데 눈이 그치는 것은 아니고요. 오늘 오후에 소강 상태를 보이지만 밤에 또 다시 눈이 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눈이 내려도 너무 많이 내렸습니다. 첫눈치고는 관측사상 가장 많은 눈으로 기록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적설량, 8시 현재 적설량을 보면은 용문산, 양평의 용문산에 22cm의 기록적인 눈이 내려서 쌓여 있고요. 그다음 서울에도 강북구에는 20cm의 눈이 쌓여서 오가는 사람들을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서울의 공식 기록 관측소죠. 종로구 송월동에 있는 서울기후관측소에서도 16.2cm의 눈이 기록이 됐는데 현재 쌓여 있는데 이 기록은 첫눈 기록으로는 가장 많은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11월에 내린 눈으로도 역시 관측사상 가장 큰 눈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 강원도에는 평창에 21.7cm의 눈이 쌓여 있고 춘천은 이제 눈이 시작돼서 20cm에 머물고 있지만 산지에는 대부분 20cm 이상의 눈이 쌓여 있고요. 특히 지금 대설특보가 내려져 있는 곳 중에서는 전라북도의 동쪽 지방에 대설경보가 내려져 있거든요. 지금 대설경보가 내려진 지역을 보면은 서울의 동북부, 그리고 경기 동부, 그리고 강원도 중부의 산지 내륙이랬는데 대설경보가 내려져 있고 대부분의 서울과 경기, 그리고 강원도 동해안을 제외한 강원도에는 대설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 대설특보는 이제 충청북도로도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입니다. 예, 지금 첫눈으로는 이례적으로 폭설이 내리는 상황인데요. 자, 그런데 앞으로 눈이 더 많이 온다고 합니다. 눈이 언제까지, 얼마나 더 오는 겁니까? 일단 이번 눈은 이제 서쪽에서 발달한 저기압이 들어오고 뒤에 아주 찬 공기가 들어오면서 불안정을 아주 극대화시켰거든요. 그러니까 불안정이 극대화시켰다는 얘기는 뭐냐면 갑자기 상승 기류가 위로 올라가는 그런 공기 흐름이 강해지고 그러면 눈이 만들어지니까 눈과 비 이런 강수 현상이 강화되는 현상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갑작스런 이런 기온 차에 의해서 불안정이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아주 급격하게 눈구름이 발달하면서 많은 눈이 내린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런 눈은 지금 이제 동쪽으로 이동하고 있는데 이 다음에 지금 북쪽에서 찬 공기가 밀려오고 있거든요. 찬 공기가
뭐 5km 상공이 한 40도 정도 되는 찬 공기가 밀려오고 있는데 이 찬 공기가 밀려오면 서해를 지날 때 우리 서해는 좀 바다 따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역시 기온 차이에서 서해에서 눈구름이 생겨요. 이 눈구름이 생기고 이 눈구름이 추위가 확대되는 방향으로 옵니다. 그러니까 서해안에 주로 이제 눈이 오는데 이게 바람이 조금 서쪽으로 바뀌면 중부지방까지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내린 큰 눈 외에 오늘 밤부터는 다시 이런 해기차라고 하는데 해양과 대기의 기온차로 인해서 생기는 눈구름이 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내일과 모레까지는 눈이 자주 오는 날씨가 예상되고 특히 서해안, 서해안이나 전라북도나 이런 전라남도 이런 호남 지방에는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이 크고요. 이미 눈이 내렸지만 강원도 산지에는 오늘도 많은 눈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상 적설량을 좀 보면요. 경기 남부 내륙과 북동 내륙이 5에서 15cm, 많은 곳은 20cm 이상의 눈이 예상되고 서울과 인천, 그리고 경기 서해안, 경기 북서 내륙에도 3에서 최고 10cm 이상의 눈이 예상됩니다. 특히 강원도 중부 남부 산지에는 최고 30cm 이상의 아주 기록적인 눈이 쌓일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남부지방에도 많은 곳은 10에서 15cm의 눈이 쌓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문제는 물론 뭐 눈이 많이 내리면 제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아주 위험하잖아요. 근데 그거 외에도 이번 눈이 좀 습기를 많이 머금고 있습니다. 습기를 많이 먹으면 눈이 무거워지거든요. 그래서 눈이 무거운 눈이 내리면 습설이라고 하는데 이 무거운 눈이 내리면 시설물 그러니까 뭐 비닐하우스 같은 경우 요즘엔 뭐 비닐하우스도 아주 튼튼하게 짓는 경우도 있지만 예전에 만들어진 비닐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되게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습선이 내리면 이런 시설물의 붕괴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눈은 여러 가지로 대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자, 내린 것보다 더울 수도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 될 것 같은데요. 더군다나 습설이기 때문에 붕괴 사고에도 충분히 주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내린 눈이 그대로 얼어붙으면서 빙판길이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데 내일 기온은 어떻습니까? 그렇죠. 지금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찬 공기가 밀려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추위가 닥치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통 이제 첫눈의 경우에는 충분히 공기가 차가워지지 않은 상황에서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2018년에 8.8cm의 눈이 쌓이기도 했는데 어쨌든 첫눈이 내리면 바로 녹는 또 그런 특징이 있는데 이번 눈은 추위와 함께 아주 전형적인 겨울 초겨울의 날씨처럼 이제 바뀌어 있기 때문에 기온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온은 뭐 영상 1, 2도 정도에 머무는 곳이 있을지라도 체감 온도는 영하권으로 떨어져 있는 상태고 그리고 보통 이제 우리가 1, 2도의 영상이라고 하면 한 1.5m 지상으로부터 높이의 기온이기 때문에 지면은 영하권으로 떨어져서 얼어붙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내린 눈이 쌓여서 얼어버리면 빙판길이 되고요. 특히 또 제설 작업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완전히 안심을 할 수는 없는 것이 제설 작업 이후에도 얇은 얼음막 같은 게 생길 수가 있어요. 갑자기 추위가 찾아오면. 그래서 이렇게 얼음막이 생기면 아주 위험한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까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특히 조심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르신들이나 좀 걷는데 좀 불편함이 있는 분들은 이제 낙상 사고도 있을 수 있으니까 미끄럼 사고에 주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면도로 같은 경우에는 제설이 잘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물론 내 집 앞 눈 치우기 이런 것들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렇게 안 되는 경우에는 보고 가는 분들이 특별하게 좀 조심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빙판길에 특히 주의해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어제부터 강하게 바람도 불고 있습니다. 어제는 강풍 관련 사고가 속출했고 또 오늘도 바람이 많이 불고 있는데 눈이 많이 오면서 동시에 이렇게 바람이 많이 부는 이유는 뭡니까? 어제 이제 바람이 강하게 불었던 이유는 어제까지는 좀 따뜻했거든요. 남쪽에 이제 비구름이 지나면서 비가 많이 왔잖아요. 그래서 따뜻한 공기가 있는 데다가 북쪽에서 찬 공기, 아까 5km에 40도에 가는 아주 강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조성길의 공기 차가 아주 심했어요. 그러니까 높은 산에서 낮은 계곡으로 물살이 아주 빠르듯이 이렇게 아주 발달한 고기압과 저기압 사이에는 큰 기압차가 생기고 이 기압차가 마치 폭포수처럼 물이 쏟아지듯이 바람이 들어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강풍이 이어지는 건데 어제보다는 이 현상이 조금
잦아들 것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북쪽에서 내려온 찬 공기의 성질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기압차가 크고요. 그래서 강한 바람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서해안, 특히 해안 쪽으로는 강한 바람이 예상되고 있어서 강풍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고요. 지금 강풍주의보가 대부분 지금 충청도 지방 그리고 호남 지방, 제주도 그리고 동해안 일부 지방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져 있거든요. 특히 이 바람이 강하게 불면 해상에는 또 높은 물결이 있겠죠. 바람 때문에. 그래서 해상에는 지금 거의 전 해상에 풍랑주의보가 지금 발효 중이고 풍랑 경보로 높여진 곳도 많으니까 뭐 최대 4m 이상의 아주 큰 파도가 일고 약간 소형 태풍급에 걸맞는 뭐 초속 한 20m 정도의 순간적인 돌풍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바람에 대한 대비도 하셔야 되겠습니다. 일단 기압계 상황이 큰 변화가 없이 내일까지는 이어질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눈, 그다음에 바람, 그다음 바다에서는 높은 풍랑 이런 것들을 대비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빙판길부터 강풍, 추위, 붕괴까지 모든 면에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인데요. 자, 그런데 어제 강원 산간 지역에 그 콩할 만한 우박이 2시간이나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왜 그런 겁니까? 우박의 경우도 역시 그 공기의 온도차가 심한 경우에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에는 이제 위로 올라가는 그 입자들이 얼음이 돼서 내려오면서 녹거든요. 그래서 보통의 경우에 이제 더울 때는 눈이 비가 돼서 내리는 건데 우박이 내렸다는 얘기는 위로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는 공기 흐름이 아주 급격하게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단단하게 굳은 얼음 알갱이가 채 눈송이로 변하지 못하고 계속 그 얼음 알갱이에 또다시 얼음 그 물기가 더해지고 해서 갑자기 성장하는 것이 우박입니다. 그래서 우박이 내린다는 얘기는 갑작스런 어떤 상승 기류가 있다는 것이고 이렇게 우박이 내릴 조건을 만들어주는 거는 상층의 온도와 하층의 온도가 큰 차이를 보일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층 온도와 큰 차이가 없는 여름에는 이런 우박 현상이 보기가 좀 어렵고요. 주로 이제 봄과 가을쯤에 이 우박이 나타나는데 이 가을이 지난 이제 겨울 쪽에서 이렇게 우박이 내렸다는 얘기는 그만큼 지구가 더워지면서 조금 그 공기 자체가 좀 더워졌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12월을 앞둔 12월 말에 우박이 내리는 것은 이런 큰 온도 차에 의한 강한 불안정이 형성되면서 쏟아졌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기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예상을 벗어나는 기상 현상이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본다라는 말씀이신데요. 그렇죠. 요즘엔 뉴 노멀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있던 어떤 기준으로 날씨를 해석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올해 아마 기억을 하시겠지만 생전 처음 경험하는 기상 현상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오늘 눈 20cm의 첫눈도 사실은 처음 겪는 현상이거든요. 지구가 전체적으로 더워지면서 이제는 어떤 방향으로 지구가 변할지를 가늠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처음 겪는 기상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니까 대비도 참 어렵겠죠. 그러니까 전에 있던 대비하는 자세보다도 더 견고하게, 더 강하게 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자세들이 필요한 것 같고요. 지자체나 이런 데서도 그런 쪽으로 좀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난 겨울을 보면 강원 산간에 단시간에 눈이 너무 많이 내려서 사람들이 고립까지 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번 첫눈도 당황스러울 만큼 많이 오지 않았습니까? 이번 겨울도 지난해 겨울과 비슷한 상황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처음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현상들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첫눈 예보가 처음에 10cm 온다 예보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보통의 경우 무슨 10cm나 와 첫눈이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근데 실제로 내린 눈은 20cm를 넘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예측할 수 없는 기상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고 지난해는 또 강원도에 많은 눈이 내려서 고립되는 현상도 빚어졌는데 사실 이제 강릉이나 동해안 같은 경우에는요, 그 내릴 수 있는 눈이 상당히 큰 눈이 내릴 가능성이 높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일체신 적설이라고 해서 뭐 하루에 내린 눈의 양을 결정하는 그런 지표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거의 1m를 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폭설이 내리게 되면 사실은 오고 갈 수 없는 그런 현상이 빚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예측하지 못하는 폭설도 지난해에 비해서 올해도 뭐 가능성은 없다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뭐
보통의 경우에 이제 장기 우리가 겨울철이 왔다 그래서 여름에 뭐 일부 한 교수가 올해 뭐 최악의 한파가 온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걸 기상청이 전망하는 거로 잘못 받아들여서 뭐 올해 추워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건 아니었고 기상청이 발표한 내용은 이제 12월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을 것이다라는 발표를 해서 다른 해보다는 12월이 좀 추울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전망이 됐었는데 그 전망도 조금 바뀌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12월, 1월, 2월 모두 올 겨울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기온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라는 전망이 나와 있는데 근데 이거는 사실은 전망이죠 예보가 아니라. 그러니까 말하자면 바로 앞이 가장 이제 예보를 할 때는 하루 전이 이제 가장 정확한 것이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좀 떨어지죠. 이게 뭐 그 카오스 이론이라고 하잖아요. 뭐 나비가 날개짓을 했는데 뭐 큰 폭풍이 다가올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변화의 폭이 시간이 지날수록 급격하게 변하면 그 예상하기가 정말 어려운 것이거든요. 그래서 올 겨울은 일단 전체적으로 보면 평년과 비슷하거나 기온이 조금 높을 가능성이 있다. 이건 어떻게 보면 평균적인 얘기거든요. 평균적인 얘기한 것이 아니고 최근의 기상현상은 극한 기상현상이 자주 출발하는. 그러니까 똑같이 평균이 10도라고 해도 위아래로 진폭이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상 기상현상이 극한 기상현상으로 이어지면서 나타날 수 있는 현상들이 크다. 그러니까 평년보다 포근하다고는 하지만 예를 들어서 뭐 영하 15도 이하로 크게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또 아침 기온이 뭐 10도 가까이 올라갈 수도 있고 이렇게 진폭이 커지는 날씨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널뛰기 뭐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올 겨울은 처음 경험할 수 있는 기상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고 특히 또 이렇게 포근한 날씨와 추위가 번갈아 닥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예측하기가 점점점 더 어려워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자, 앞서 설명을 해주신 대로 내일까지 또 많은 눈이 예보돼 있는데 시설이라든지 교통이라든지 신경 써야 할 점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좀 짚어주실까요? 예, 일단 이제 눈이 내릴 때는요, 눈이 많이 내리는 경우에는 가시거리, 그러니까 앞을 내다볼 수 있는 거리가 짧아집니다. 눈이 가리는 거죠. 가려서 그래서 운전할 때는 가시거리도 조심하셔야 되겠고 빙판길 물론 조심을 하시고요. 그리고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시설물 같은 경우는 습설이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은 집 앞에 있는 눈은 좀 치우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여러 사람이 다닐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는 게 좋겠고요. 가장 중요한 건 모두 다 조심조심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길을 걸을 때나 또는 눈길을 갈 곳이나 갈 때나 눈에 대한 대비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주변을 좀 살펴보시는 게 좋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공항진 YTN 재난자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성장률 전망치와 함께 올해 마지막 기준금리를 발표합니다. 믿었던 수출마저 흔들리면서 성장률 하향 조정이 불가피하지만 환율 불안으로 금리는 동결할 거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이형환 기자입니다. 물가 상승률은 두 달째 1%대로 안정적입니다. 기준금리 인하를 망설이게 했던 가계부채와 집값 급증세도 한풀 꺾였습니다. 그 사이 경기 전망은 나빠졌습니다. 내수 회복은 여전히 더딘 가운데 우리 경제 버팀목인 수출마저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3분기 성장률은 0.1%로 고꾸라졌습니다. 올해 2.4%, 내년 2.1% 성장을 내다본 기존 전망치 수정이 불가피해진 이유입니다. 0.5에서 3, 4분기 0.1로 막 크게 떨어졌으니까 연율로는 제 생각에는 2.3이나 2.2 정도 떨어지지 않을 것이냐 4분기에 따라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이렇게 국내 상황은 금리 인하를 재촉하고 있지만 대외 변수가 만만치 않습니다. 1,400원 안팎으로 오가는 원달러 환율 불안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금리 인하 속도 조절을 언급한 것도 한국은행의 부담입니다. 강달러 속에 한미 금리 차까지 커지면 해외로 자금이 대거 유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수 차원에서는 금리를 낮추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외환 시장이 좀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 또 미국이 금리를 빠르게 안 내릴 거, 그러니까 예측보다는 빠르게 안 내릴 것 같다라는 이런 상황들이 겹치면서
동결할 가능성이 높다라고는. 이에 연 3.25% 동결 전망이 일단 우세하지만 내년 성장률 전망치가 1%대까지 떨어진다면 인하가 불가피할 거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대표적인 고령 사회 국가인 우리나라, 우리 국민은 은퇴 뒤에도 활발하게 활동하며 수십 년을 더 사는데요. 그런데 통계를 보니 은퇴 즈음부터 적자 인생에 들어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숫자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통계청이 2022년 국민 이전 개정 자료를 통해 개인이 노동을 통해 소비를 충족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경제적 생애 주기를 공개했습니다. 경제적 생애 주기는 연령 증가에 따라서 적자에서 흑자 그리고 다시 적자 구조를 갖게 되는데 이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국민은 평균 28세에 노동소득이 소비보다 많은 흑자 인생에 들어선 뒤 43세에 정점을 찍고 그리고 61세부터는 다시 적자로 돌아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은퇴 시기에 접어들면서 버는 돈은 급격히 줄어들지만 만 원에 따른 자녀 교육비, 생계비, 그리고 의료비 등 돈 들어갈 곳은 줄지 않기 때문인데요. 문제는 적자에 재진입한 뒤 연령이 올라갈수록 적자 폭이 커진다는 겁니다. 61세 때는 192만 원 수준이지만 65세 때 1,000만 원대로 커지고 75세부터는 2천만 원대에 진입하는데요. 은퇴 후에 풍족한 노년을 기대하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최근 대두되고 있는 정년 연장 문제도 이런 맥락에서 논의의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적자 재진입 구간을 최대한 늦추기 위해서 60세인 현 정년을 연금 수령 시기에 맞춰서 늘리자는 건데요. 하지만 사회적 합의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과도기적 대안으로 은퇴자를 재고용하는 등의 계속 고용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현재 노년층의 적자는 정부의 공공 이전 등으로 메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갈수록 노동인구는 줄고 노년층이 늘어나는 만큼 어느 순간 한계에 봉착할 거라는 경고가 나오는데요. 우리 국민이 은퇴한 뒤에도 돈에 시달리지 않고 윤택하게 살 수 있도록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레바논에서 친이란 무장단체 헤즈볼라와 휴전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자 뉴욕 유가가 하락 반전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 1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전장 대비 0.25% 낮아진 배럴당 68.77달러의 거래를 마치면서 종가 기준 지난 15일 이후 최저치로 후퇴했습니다. 브렌트유 1월 인도분 가격은 전장에 비해 0.27% 하락한 배럴당 72.81달러에 마감하며 2거래일 연속 내렸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대선 승리 후 10만 달러 선 진입을 눈앞에 뒀던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이 하락세를 지속하며 역주행하더니 이젠 9만 달러 선도 무너질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미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서 미 동부 시간 오후 4시 55분 기준 비트코인의 개당 가격은 하루 전보다 2.11% 하락한 9만 1,718달러에 거래됐습니다. 미 대선 이후 치솟았던 비트코인 가격은 미국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차익을 실현하려는 매도 압력이 추가 상승을 기대하는 매수세를 압도하면서 낙폭이 커지는 양상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 내 반도체 생산 투자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서두르는 가운데 트럼프 당선인 측에서 재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보조금을 예상하고 미국에 투자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우리 기업들의 사업에 큰 차질이 우려됩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 내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기업에 지급하는 보조금을 트럼프 당선인 측이 재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비벡 라마스와미는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의 정권 인수 전에 보조금 지급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라마스와미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와 함께 정보 효율부를 이끄는 중책을 맡은 인물. 트럼프도 대선 과정에서 반도체법을 강도롭게 비판했습니다. That chip deal is so bad. We put up billions of dollars for rich companies to come and borrow the money and build chip companies here, and they're not going to give us the good companies anyway. All you had to do is charge them tariffs.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가 반도체법과 IRA, 즉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의 산업 정책을 뒤집지 못하도록 보조금 수혜 기업들과 합의를 마무리하고 관련 예산의 신속한 집행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Trump and the Republicans want to get rid of the Chips and Science Act. Well, this bill was signed. I worked like hell to get that done. I wrote that sucker. 바이든 행정부는 인텔에 최대 78억 6,600만 달러를 지급한다고 발표했으며 아직 보조금을 받지 못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과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가 바이든 행정부의 보조금 지급을 문제 삼아 계약 취소와 환수 조치에 들어갈 경우에 보조금을 예상해 미국에 투자한 우리 기업들의 사업에 큰 차질이 우려됩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네,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이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을 겨냥한 관세 폭탄을 예고하면서 유럽 중앙은행과 산업계 인사들이 잇따라 우려를 드러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루이스 데긴도스 유럽 중앙은행 부총재는 핀란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관세를 부과할 때는 상대 보복으로 악순환이 시작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데긴도스 부총재는 이렇게 되면 결국 세계 경제에 극도로 해로운 무역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성장은 약해지고 물가 상승률이 올라가며 금융 안정성이 영향을 받는 등 모두 패배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손흥민 선수 아버지 손흥정 감독을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학부모가 무고 등의 혐의로 기소된 다른 사건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무고와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40대 남성 A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 2020년 5월 이익을 보게 해주겠다고 접근해 손해를 입혔다며 지인을 허위로 고소하고 또 다른 지인에게는 100번 넘게 온라인 메시지를 보내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학생들이 낸 등록금을 외부기관 운영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장제국 동서대학교 총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지난달 30일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 총장에게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관련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장 총장은 학교 법인이 부담해야 할 노인복지관과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비를 교비 회계에서 전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철도와 지하철 교육 공무직 노동자 7만여 명이 다음 달 초 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철도노조와 서울교통공사 노조, 서울메트로 9호선 지부와 교육공무직 본부 등 공공운수노조 산하 4개 노조는 어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파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철도노조가 다음 달 5일부터 무기한 파업을 시작하고 그 다음 날부터 그 외 노조들이 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국민의 생명과 안전 등을 지키고 차별 철폐를 쟁취하기 위해 파업을 계획했다며 파업 원인을 제공한 윤석열 대통령이 지체 없이 퇴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휴대전화에 주민등록증을 저장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다음 달에 도입됩니다. 행정안전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절차와 보안 대책 등 세부 사항이 담긴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17세 이상의 국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찾으면 즉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올 시즌 프로야구 최고의 별 MVP에 예상대로 기아 김도영이 뽑혔습니다. 기대를 모았던 만장일치는 놓쳤지만 두둑한 보너스와 따뜻한 메시지로 시상식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기아 타이거즈 김도영 선수입니다. 축하합니다. 하얀 양복으로 색다른 매력을 뽐낸 기아 김도영이 이변 없이 MVP에 선정됐습니다. 기자단 유효표 101표 가운데 95표, 94%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는데 기대를 모았던 만장일치까진 닿지 못했습니다. 겸손한 자세로 운동하고 항상 느낌표가 될 수 있게 노력하고 또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올해 팬분들 땜시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상식은 김도영 시대를 증명하는 무대였습니다. 득점과 장타율 1위로 타이틀 상금 600만 원에 MVP 부상으로 고급 자동차까지 받아 자신의 연봉인 1억 원 가까이를 하루에 벌었습니다. 2003년생 슈퍼스타는 미래가 보이지 않던 막막한 날들이 숱하게 있었다며 따뜻한 메시지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날 있잖아요. 앞이 보이지 않고 미래가 보이지 않고
부정적인 생각들로 가득 차는 그런 날들이. 지금의 저를 보며 조금이나마 위안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애 한 번뿐인 신인상은 두산 김태견 차지였습니다. 데뷔 첫 해 마무리로 나서 3승 2패에 고졸 신인 최다인 19세이브 신기록을 썼습니다. 19살답지 않은 담대함, 그런 투구를 많이 하고 싶다고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그런 좋은 생각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게 마운드 위에서 플레이로 나왔던 것 같습니다. 생애 첫 타이틀을 꿰찬 다승왕 원태인은 기초 군사훈련 때문에 영상 편지를 전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더 좋은 선수, 좋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철! KBO 시상식을 신호탄으로 각종 야구단체와 언론사 주최 행사가 줄줄이 예정돼 있어서 유니폼을 벗은 스타들, 뜨거운 수학의 계절이 시작됐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네, 밤사이 서울을 비롯한 중부 곳곳에 강하고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내일까지 강원도에는 최고 30cm, 서울에도 최고 10cm가 넘는 폭설이 더 쏟아질 거로 보여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윤수빈 캐스터. 네, 서울 광화문 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서울에도 다시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곳 서울은 밤사이 그야말로 폭설이 쏟아지면서 온통 눈 세상으로 변했습니다. 이곳 서울은 눈이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다가 조금 전부터 다시 흩날리기 시작했는데요. 내일까지 최고 10cm 이상의 많은 눈이 더 내릴 것으로 보여서 교통 안전이 우려됩니다. 평소보다 시간적 여유 넉넉히 잡고 나오시고요. 차간 거리를 넉넉히 두고 또 속도를 줄이는 등 교통 안전에도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밤사이 강한 한기를 동반한 눈구름이 유입되면서 곳곳에서 첫눈이 관측됐습니다. 서울은 작년보다 9일, 평년보다 6일 늦은 기록인데요. 어젯밤부터 지금까지 중북부 지방을 중심으로 20cm 안팎의 매우 많은 눈이 내려 쌓였습니다. 현재 레이더 화면을 보시면 전국 곳곳에 비나 눈이 내리고 있고요. 특히 강원도 홍천과 평창, 경기도 양평과 서울 동부권, 전북 진안에는 대설경보가, 그 밖에 중북부와 충청 북부, 전북 동부와 경북 북동산 간에는 대설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이들 지역에는 오전까지 1에서 3cm의 강하고 무거운 눈이 집중되겠습니다. 내일까지 강원 산간 많은 곳에 30cm 이상, 경기도에도 최고 20cm 이상, 충북과 전북, 제주 산간에는 최고 15cm가 넘는 폭설이 더 쏟아지겠고요. 서울도 최고 10cm의 많은 눈이 예상됩니다.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 빙판길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밤사이 기온도 크게 곤두박질했습니다. 오늘 서울 아침 기온은 영하 1.3도로 올가을 최저 기온을 경신했고요. 파주 영하 3.5도, 대전 2도 등 어제 아침보다 기온이 10도 안팎으로 크게 내려갔습니다. 한낮에도 중부지방은 대부분 5도를 밑돌면서 종일 추울 것으로 보이니까요. 나오실 때 보온에도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눈과 함께 전국적으로 바람도 무척 강합니다. 특히 해안가와 제주도를 중심으로 강풍특보도 발효 중이니까요. 날아갈 수 있는 물건은 단단히 고정하는 등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YTN 윤수빈입니다. 네, 서울에도 많은 눈이 내리는 가운데 지금 지하철 9호선에 지연 운행되고 있다는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자, 폭설로 차량 출고가 늦어졌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도 지연이 이어지고 있고 조금씩 배차 간격을 줄이는 중이라고 서울시가 밝혔습니다. 자, 서울 지하철 9호선 지연으로 출근길 혼잡과 시민들의 불편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자, 지금 출근 시간은 조금 지났습니다만은 아직까지 지하철 역사에 지하철 9호선을 기다리는 시민들이 꽉 들어차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많은 눈이 새벽 사이에 쌓였고요. 좀 도로 상황도 좋지 않기 때문에 차량을 놓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분들이 많은 그런 날인데요. 지금 9호선의 폭설로 차량 출고가 늦어져서 지연 운행되고 있다는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어지는 뉴스에서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스업 수요일 순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